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 성,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의 서재. 시작합니다. 늦은 밤, 깊은 눈 속에 파묻힌 한 마을에 이방인이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K. 그는 측량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마을을 지배하는 저 높은 곳이 성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싸늘한 공기, 낯선 시선들, 그리고 닿을 수 없을 듯 아득한 성의 희미한 불빛.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대가 아닌 의심의 눈초리이고, 그가 가야 할 성은 눈앞에 보이는 듯하면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신비루처럼 아득합니다. 카프카의 미완성 걸작성은 바로 이 K라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인 성에 접근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좌절하고 위로 같은 현실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왜 K는 그토록 성에 가려 하는 걸까요? 성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묘하고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K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K의 불안한 발걸음을 따라 짙은 안개와 눈보라에 휩싸인 성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카프카가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저 멀리 언덕 위 희미하게 빛나는 성의 윤곽만이 그의 존재를 아는 듯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리 옆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나 방이 없다는 퉁명스러운 대답과 함께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K는 물러서지 않고 최소한 술집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잠시 몸을 누일 곳을 청합니다. 마지못해 여관 주인은 그를 술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만 편안한 잠자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K는 차갑고 진 냄새나는 헛간 한쪽 구석에 밀집 자루를 깔고 누워 기나긴 여정이 피로를 풀려 합니다. 그의 첫인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적이고 경계심 가득한 곳이라는 인상을 K는 첫 순간부터 감지합니다. 그의 짧은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센 손길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성주의 성대리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젊은이 슈바르처가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성주의 영지입니다. 허가 없이 이곳에 머물거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K의 힘겨운,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투쟁은 시작됩니다. K는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조금은 오만한 태도로 자신이 성에서 고용한 측량사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조수들과 장비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 마을에 온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슈바르처는 그의 말을 쉽사리 믿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K가 허풍쟁이 떠돌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힐지도 모르는 불온한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에 직접 전화를 걸어 K의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나섭니다. 여관의 전화기는 오래되고 낡아 보였고 연결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불분명한 잡음 섞인 목소리들, 지연되는 응답.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K는 초조함과 동시에 일말의 기대를 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입증되고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전화 통화가 끝나고 슈바르처가 돌아옵니다. 그의 첫 대답은 K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에서는 측량사 같은 건 고용한 적이 없다는 냉담한 통보. K는 순간 망연자실하지만 이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며 다시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치 장난처럼 전화벨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고 이번에는 슈바르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와 정반대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성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K를 측량사로 인정하고 그의 도착을 확인한다는 소식. 이 어처구니없는 반전 앞에서 K는 잠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정당성이 마침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 전체에 깔린 기묘한 부조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은 왜 처음에는 그의 존재를 부정했다가 이제 와서 인정하는 것일까?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성의 불가해한 본질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일관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우며 자의적인 권력 시스템입니다. 성은 K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며 그의 지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 가둬둡니다. 전화 통화라는 명확한 소통을 위한 근대적인 도구조차 성이 할 수 없는 의사 결정 앞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오해만 증폭시키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성주의 이름이 베스트 백작이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K는 이 이상한 마을에서의 첫날 밤을, 아니 첫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는 일단 승리했다고, 최소한 마을에 머물 권리는 얻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대하고 끝없는 미로의 입구에 막 발을 들여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는 좌절과 알 수 없는 힘들과의 힘겨루기일 뿐입니다. K는 자신이 정당하게 고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믿지만 그의 입지는 처음부터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불안감을 더욱 구체화하는 존재들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K가 미처 예상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두 명의 젊은이가 그의 앞에 나타나 성에서 보낸 그의 오랜 조수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르투르와 예레미야스. 하지만 그들의 용모나 행동 거지는 전혀 전문적인 조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외모는 놀랄 만큼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지만 표정이나 몸짓은 어딘가 불안정하고 미숙해 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다가도 금세 교활하거나 음흉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K의 말에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K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끊임없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의 신경을 긁으며 때로는 몰래 그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그의 계획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K에게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거추장스럽고 짜증나는 짐일 뿐입니다. 이 기묘한 조수들은 마치 희극에 등장하는 어릿광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카프카 소설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징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K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분열된 자아, 즉 성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 혹은 그의 불안과 혼란을 외적으로 투사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K는 이 불필요하고 수상쩍은 조수들을 떼어놓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합니다.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며 심지어 엉뚱한 심부름을 시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유령처럼 혹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와 능글맞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의 집요하고 불가해한 존재는 K가 자신이 상황을 조금도 통제할 수 없음을, 오히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에서 파견된 알 수 없는 힘들에 의해 그의 사적인 영역마저 침범당하고 그의 자유가 점점 더 옥죄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조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두 명의 감시자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불편한 동행은 K의 고독과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측량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성에 직접 확인받고 공식적인 지시를 받기 위해 K는 직접 성으로 가야만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성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모호하거나 회의적입니다. 성은 분명 저 언덕 위에 보이는데도 막상 그곳으로 가는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길은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으로 가려는 K의 시도 자체를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 심지어 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한 행위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K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두 조수를 대동하고 무작정 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깊게 쌓인 눈은 그의 발걸음을 늪처럼 잡아 끌고 매서운 바람은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색의 설원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현실감을 잃게 만듭니다. 성은 마치 홀로그램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다가도 어느새 아득히 멀어지고
때로는 짙은 안개나 눈보라 속에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한참을 필사적으로 헤맨 끝에 그는 자신이 성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변 풍경이 낯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출발했던 지점, 다리 옆 여관 근처로 다시 돌아와 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길찾기의 실패를 넘어 성에 도달하려는 그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헛된 순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성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존재론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견고하고 초월적인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케이는 포기하지 않고 마부 게르슈테커에게 썰매를 빌려 성으로 가려 하지만 마부 역시 성까지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성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말이 지쳤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의 태도에는 성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 마치 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처벌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K의 첫 번째 성 방문 시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장벽을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성은 그에게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결국 K는 당장이 성 방문을 포기하고 다리 옆 여관에 임시로 거처를 정한 채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 합니다. 그는 여관 여주인과 좀 더 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중년의 여주인은 처음에는 낯선 외부인인 K를 경계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어딘지 모를 절박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성과 마을의 복잡 미묘한 관계, 그리고 성 내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대해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나 개인적인 경험, 추측에 기반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K에게는 그마저도 성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입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 K는 성의 관리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여주인은 클람이라는 성의 고위 관리의 이름과 그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감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클람은 여관에 정기적으로 그러나 예측 불가능하게 들르며 심지어 여관에 젊은 여급 프리다와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암시를 줍니다. 클람은 K에게 성 권력이 핵심적인 인물이자 어쩌면 자신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언제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결코 K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가 남긴 희미한 흔적, 예를 들어 여관방에 남겨진 술잔이나 책상 위의 서류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클람의 이러한 비가시성은 성 권력이 얼마나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K의 목표를 더욱 추상적이고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K는 이 보이지 않는 저, 클람이라는 존재에게 점차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그를 만나는 것이 성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지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K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든 성으로 가는 실마리를 찾으려 시도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바르나바스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르나바스는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신이 성의 심부름꾼으로 일한다고 소개하며 K에게 성에서 온 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는 K에게 희망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며 성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K는 잠시나마 바르나바스를 통해 성과의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기대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곧 바르나바스의 지위 역시 극도로 불안정하고 모호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성의 공식적인 메신저인지 아니면 그저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비정규직 하인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가 전달하는 성의 메시지는 종종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거나 내용이 모호하여 K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르나바스 자신조차 성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나 관리들의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성과 마을 사이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주변적인 존재이며
K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듯 보이면서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혼란스러움을 드러냅니다. K는 바르나바스를 통해 성이 내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지연되고 좌절됩니다. 바르나바스는 K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과 기다림이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K는 바르나바스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성과 연결된 유일한, 비록 가늘고 불안정하지만 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르나바스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K를 그의 가족에게로 이끕니다. K는 바르나바스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두 누이 올가와 아말리아를 만납니다. 낡고 초라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그들의 집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가 긴장되고 슬픈 기운을 감돌고 있습니다. K는 주로 올가로부터 그들 가족이 겪어야 했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올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서 성의 권력이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의 핵심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몇 해 전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성의 관리들도 축하를 위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소르틴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축제 행렬 속에서 당시 꽃다운 처녀였던 아말리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인상을 넘어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의 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성의 하인 하나가 바르나바스 가족의 집 앞에 나타나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소르티니가 보낸 것으로 어떤 인사나 설명도 없이 극도로 무례하고 외설적이며 명령적인 어조로 아말리아에게 당장 자신의 숙소로 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모욕적이어서 올가는 차마 그 자세한 내용을 K에게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추행을 넘어 성의 권력자가 마을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얼마나 하찮은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아말리아가 성관리의 영광스러운 부름에 즉시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질투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말리아는 편지를 가져온 하인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차갑고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하인을 쏘아보며 소르티니의 부당하고 치욕적인 요구를 정면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말리아의 이 행동은 성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한 개인의 존엄성을 건 용감하고 고독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과 그에 따를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와 순결을 지키는 길을 단호하게 선택했습니다. 이는 성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응하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실로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성의 권위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양심과 존엄성에 의해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음을 비록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지라도 온몸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나마 성의 질서에 균열을 낸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적인 저항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가혹했습니다. 성은 아말리아나 그녀의 가족에게 공식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성의 불쾌감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잔인하게 가족 전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아버지의 구두 수성 가게에는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마주치면 외면하거나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고 아이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마저 성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전체가 성의 암묵적인 의중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스스로 나서서 바르나바스 가족을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권력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처벌보다 더 잔인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통한 처벌. 바르나바스 가족의 아버지는 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어떻게든 성의 용서를 구하고 실추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매일같이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몇 시간이고 서서 관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고 그를 간호하는 어머니 역시 지쳐 쓰러집니다. 가족은 순식간에 극심한 가난과 질병, 그리고 끔찍한 고립 속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오빠 바르나바스는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보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록 보잘것없고 불안정한 지위지만 성의 심부름꾼 일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의 용서를 받기 위해, 아니, 최소한 성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역시 성의 변덕과 무관심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올가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차분하면서도 깊은 슬픔과 체념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케이에게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동생 아말리아의 단호한 선택이 결국 가족 전체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의 강직함과 그녀가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을 이해하고 깊이 연민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말리아 자신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더욱 과묵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고 가족의 생계를 돕습니다. 그녀의 깊은 침묵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저항의 대가로 겪게 된 깊은 절망과 세상에 대한 환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성의 부당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지만 그 대가로 삶의 모든 즐거움과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고독한 섬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케이는 바르나바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성의 권력이 가진 어둡고 잔인하며 파괴적인 이면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는 아말리아의 용기에 경탄과 존경심을 느끼면서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민을 느낍니다. 이제 그에게 성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존재를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하고 실존적인 투쟁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성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하고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하고 비정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케이의 성에 대한 집착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바르나바스 가족의 집을 드나들면서 케이는 또한 다리 옆 여관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프리다와 더욱 복잡하고 깊은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프리다는 여관의 술집에서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당차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외면 뒤에는 클람의 옛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케이는 처음부터 프리다에게 강한 육체적, 감정적 끌림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클람이라는 성의 핵심 권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에 더욱 강하게 주목합니다. 그는 프리다를 통해 베일에 쌓인 클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최소한 클람이라는 인물과 성의 내부 사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기대를 품습니다. 그의 관심은 순수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전략적인 접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강렬하고 충동적인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케이는 클람이 여관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흔적을 찾아 여관 안을 맴돕니다. 그러다 술집 한 구석에서 프리다와 마주치게 되고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술에 취한 마을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 그리고 클람이 여관 안주인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뚫어놓았다는 작은 구멍 바로 아래의 바닥에서 격정적이고 원초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 강렬한 장면은 여러 겹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한편으로는 성과 마을의 엄격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눌렸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해방감의 분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K가 성 권력이 상징인 클람이 공간을 침범하고 그의 여자였던 프리다를 빼앗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성이 권위에 도전하고 모욕하려는 대리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K가 프리다라는 인간 자체보다는 그녀를 성에 도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역시 K를 단순한 하룻밤이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K 가성에서 온 측량사라는 비록 불확실하지만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의 매력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K를 통해 자신을 얽매고 있는 클람이 그림자와 마을 사람들이 끊임없는 수군거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과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K와의 관계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곧 약혼을 발표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K는 여관을 떠나 프리다와 함께 학교 자벽부 숙소라는 초라한 공간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K의 마음속에서 프리다는 여전히 클람이 여자였고 그는 끊임없이 그녀의 과거를 의심하며 그녀가 여전히 클람에게 어떤 미련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프리다에게 클람과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고 그녀를 통해 어떻게든 클람을 직접 만나려 시도하며 그녀를 압박합니다. K의 이러한 집착과 불신은 프리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녀는 K가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클람에게 가기 위한 발판이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며 절망합니다. 그녀는 K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통해 클람에게 가려는 것뿐이에요. 라고 외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게다가 K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 조수, 아르투르와 예레미야스는 그들이 불안정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조수들은 K가 없는 틈을 타 프리다에게 끊임없이 추근대고 장난을 걸며 K의 질투심과 소유욕을 자극하고 K와 프리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끊임없이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마치 K의 불안한 내면을 반영하는 악의적인 존재처럼 그들이 관계를 파괴하는데 일조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국 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결코 자유롭거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클람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제3의 존재는 항상 그들 사이에 유령처럼 끼어들어 있었고 그들의 불안정한 사랑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외부의 압력 속에서 결국 시들어갑니다. 프리다는 K의 성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자신에 대한 냉담함, 그리고 조수들이 끊임없는 방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꾸준히 구애하며 안정감을 주려 했던 조수 예레미야스를 선택하고 다시 술집 여급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K에게 그가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직 성만을 갈망했다고 비난합니다. K는 프리다를 잃음으로써 성으로 가는 가장 유력해 보였던 통로 하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낯선 마을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던 존재마저 잃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격렬한 배신감과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만 이내 특유의 냉정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심지어 프리다와의 관계가 오히려 성에 도달하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혼자가 되어 성을 향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에 더욱 냉혹하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처절한 고독감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이 관계의 시작과 파탄은 인간적인 유대와 사랑마저도 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비정한 논리 앞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신뢰가 부재할 때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통렬하게 보여줍니다. 측량사로서의 역할은커녕 이제 연인마저 잃고 자벽부라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K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최소한 희생의 수단이라도 얻기 위해 학교에서의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를 성에서 온 측량사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처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결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와 그의 두 조수, 끈질기게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에게 주어진 잠자는 공간은 여전히 교실 한 구석의 비좁고 차가운 공간뿐입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교사와 그의 신경질적인 약혼 여인 기사 선생은 K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교사는 K의 존재 자체가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교육 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하며 그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K 역시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와 편협함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사건건 날카롭게 충돌합니다. 그는 심지어 땔감을 훔치거나 아이들을 위협하는 등의 비난까지 받게 됩니다. 학교 아이들조차 그를 성에서 온 놈이라기보다는 이상하고 불결한 외부인 취급하며 따돌리고 조롱합니다. K는 이 작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도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마찰과 오해, 그리고 깊어가는 소외감 속에서 더욱 심신이 지쳐갑니다. 측량사라는 그의 본래 정체성은 이제 거의 완전히 잊혀지고 그는 그저 마을의 성가시고 불결한 이방인이자 골칫거리 자벽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필사적으로 성의 관리들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 중 하나인 촌장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촌장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K를 맞이하며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극도로 신중하고 모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적인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는 K가 자신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임명장이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의 행정 절차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으며 정보 전달이 매우 느리고 왜곡되기 쉽다는 사실에 대해 장황하고 지루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심지어 K를 측량사로 고용한 것 자체가 오래전 기록이 오류이거나 성이 여러 부서 간이 의사소통 착오에서 비롯된 행정적인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암시합니다. 즉, 성은 실제로 측량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K는 애초에 이곳 마을에 올 필요가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촌장의 말은 성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인격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K의 존재 근거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촌장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해결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더 깊은 혼란과 실존적인 무력감만을 느낀 채 촌장의 집을 나섭니다. 그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 더미와 부서 간의 책임 전가, 그리고 해석 불가능한 규정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관료주의의 미로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K의 투쟁은 점점 더 절망적인 양상을 띠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끈질기게 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프리다를 떠나보낸 후 마을의 또 다른 여관인 헤렌호프에 잠시 머물며 성 관리들과 마주칠 기회를 엿봅니다. 헤렌호프는 다리 옆 여관보다 더 격식이 있고 성 관리들이 때때로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의 술집 여급인 페피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페피 역시 K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K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헤렌호프의 복도를 서성이다가 우연히 에를랑어라는 성관리의 비서와 마주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황급히 비서에게 다가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비서는 밤늦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만남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K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서둘러 자신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K는 또다시 성이 문턱에서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잠시 후 그는 실수로 다른 성관리인 비르겔의 방문을 잘못 찾아 들어가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합니다. 방 안에는 비르겔이라는 작은 체구의 관리가 좁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고 있었습니다. K가 당황하여 사과하고 급히 나가려 하자 비르겔은 오히려 뜻밖에도 그를 붙잡고 자신이 침대 옆에 앉으라고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비르겔은 성의 복잡하고 기이한 행정 절차, 관리들의 은밀한 업무 방식, 서류 처리 과정의 비밀 등에 대해 극도로 상세하고 장황하며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듯한 설명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K는 처음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성에 접근할 수 있는 틈새를 찾으려 애씁니다. 실제로 비르겔은 극히 드물지만 K처럼 한밤중에 예고 없이 규정을 어기고 찾아온 신청자에게는 절차상의 오류나 관리의 변덕을 통해 의외로 쉽게 요구가 관철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밤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K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으로의 비밀 통로나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K는 지난 며칠간의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과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한의 피로감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르겔의 혼란스러운 말들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 장면은 카프카적 부조리와 아이러니의 절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K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했던 성의 내부 정보와 어쩌면 그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지 모를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인지하고 붙잡을 육체적, 정신적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외부적인 장애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내부적인 소진 상태와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르겔의 제안이 과연 진실하고 선의에 기반한 기회였는지 아니면 성의 신청자를 더욱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뜨리는 또 다른 교묘한 방식이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비르겔의 말 자체가 성의 행정 시스템처럼 모호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레버린스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K는 이 결정적인 혹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기회를 장결에 무심코 흘려보내고 다음 날 아침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소설은 K가 여전히 마을에 머물며 측량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성에 도달하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결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완성인 채로 갑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그는 잠시 마부 게르슈테커의 오두막에서 그의 늙은 어머니와 함께 신세를 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부의 어머니는 K를 비교적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K에게 따뜻한 옷을 챙겨주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는 소설 전체를 통틀어 K가 마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의 유일한 인간적인 온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주 미약하게나마 K가 마침내 이 낯선 마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정착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명확한 해결이나 긍정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K의 앞날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성은 여전히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침묵한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카프카는 이 소설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모든 미완성 원고를 불태워달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친구이자 유언 집행자였던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뜻을 거역하고 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출판했습니다. 브로트에 따르면 카프카는 언젠가 그에게 K가 결국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부 받아들여지고 평생 성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죽음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으로부터 이 마을에 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으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 살고 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모호하고 아이러니한 통보를 받는다는 결말을 구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브로트의 증언에 기반한 추측일 뿐 카프카가 실제로 어떤 결말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작품이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갑작스럽고 열려있는 결말은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론적 불확실성, 인간 이해의 한계, 그리고 세상의 근본적인 부조리함을 그 어떤 완성된 결말보다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K의 끊임없는 탐색과 질문은 결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며 그의 고독한 여정은 아무런 해결 없이 끝나지 않은 채 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 자체가 해답 없는 질문들과 도달 불가능한 목표들로 가득 찬 영원히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과정이며 절대적인 진리나 최종적인 해결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명확한 결론이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대신 깊은 여운과 불편한 질문들을 남겨 독자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카프카 문학의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방식일 것입니다. K는 성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의 노력은 어쩌면 처음부터 헛되고 무의미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과 알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길을 잃고 소외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현대인의 고독하고 처절한 초상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카프카의 성은 우리를 깊은 불편함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는 소설입니다. 쉽고 명쾌한 답을 갈망하는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오히려 더 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를 미궁 속에 남겨둡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계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느끼는 개인의 무력감과 왜소함, 비인격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깊은 소외와 고독, 진정한 소통의 불가능성과 관계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고 어딘가에 뿌리내리고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끈질기고도 슬픈 욕망. K의 끝없는 방황과 좌절은 바로 이러한 현대인이 실존적 풍경을 그 어떤 작품보다도 심오하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오디오 여정을 통해 프란츠 카프카가 성이라는 미완이 거대한 건축물 속에 담아낸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심오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함께 탐험하고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K의 불안에 찬 눈빛과 그의 끝나지 않는 질문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은 여운으로 남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카프카의 세계는 분명 어둡고 난해하며 때로는 숨 막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이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유엘, 서재. 오늘 프란츠 카프카 성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